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비튼 부인의 비밀 노트 7편의 일부를 통해서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식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빅토리아 시대의 상징 로스트 비프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게 부와 번영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좀 뭐랄까 섬세한 이야기. 아, 섬세함이요? 네, 바로 가금류와 사냥고기를 통해 그 시대의 우아함 그리고 특권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튼 부인의 기록이라는 게 그냥 요리법만 적힌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중산층 가정의 어떤 식탁 관리 지침서, 거의 생활 백과사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당시 사회 분위기나 가치관까지 생생하게 담겨있는 증언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가금류와 사냥고기가 빅토리아 시대 식탁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당시 사람들 삶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깊이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가금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한테도 비교적 좀 친숙하잖아요. 좋습니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뭐 요즘 우리 식탁에도 자주 오르는 재료들이죠. 근데 비튼 부인 노트를 보면요,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이 가금류 요리에 상당히 정성을 쏟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트 치킨. 아, 로스트 치킨이요? 네, 주말, 특히 그 일요일 점심 식사의 아주 대표적인 메뉴였고 이게 그냥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거의 뭐 의식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점심에 로스트 치킨은. 근데 비튼 부인이 강조한 그 가금류 요리의 핵심, 질감의 대비라는 부분이 전 좀 흥미로웠어요. 아, 그거요. 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요즘 말로 하면 겉바속촉인데 이걸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이게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가치관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뭐랄까,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가져오긴 하는데 인간의 기술과 정성을 통해서 좀 개선된 형태로 식탁에 올린다, 이런 거요. 아, 자연에 대한 통제와 세련됨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렇죠. 자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세련됨, 이런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그 대비되는 질감을 만드는 게 사실 상당한 기술하고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겉껍질 바삭하게 하려고 막 버터 바르고, 또 굽는 중간중간 계속 끼얹어주고, 가슴살 퍽퍽해지는 거 막으려고 처음엔 뒤집어서 굽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걸 넘어서 그 요리 과정에서의 어떤 세심함, 통제력, 이런 걸 보여주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벽한 겉바속촉이라는 게 요리사의 숙련도나 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로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진짜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네. 그렇게 막 공들여 구운 치킨에 곁들인 소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육즙으로 만든 그레이비랑 또 부드러운 브레드 소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레이비는 이제 고기 자체의 풍미를 농축시킨 거고, 브레드 소스는 식빵을 우유나 크림에 끓여 만든 거잖아요. 질감이나 맛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보완적이요? 네, 진한 그레이비하고 부드럽고 약간 달콤하기도 한 그 브레드 소스가 입안에서 다채로운 맛과 질감의 경험을 주는 거죠. 특히 브레드 소스는 영국 전통 소스 중 하나인데 좀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요. 일요일 점심에 그 가정적인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렸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기 요리 하나에도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오리고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름진 맛을 잡으려고 오렌지나 체리 같은 과일 소스를 곁들였다.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느끼함을 줄이는 걸 넘어서 맛의 복합적인 균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미식 수준이 꽤 높았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세련된 미식 문화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럼 가금류 요리가 어떤 일상 속의 세련됨, 이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좀 더 특별한 영역으로 가볼까요? 특권과 연결된다는 사냥고기요. 좋습니다. 사냥고기. 꿩, 자고새, 물대새 같은 사냥한 새들부터 시작해서 토끼, 사슴까지. 이 사냥고기는 빅토리아 시대, 특히 상류층이나 지주계급에게는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이었어요. 아, 그 이상이요? 네, 사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여가 활동이었고 또 사교회장이었죠. 때로는 뭐 용맹함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냥감은 식탁에 오르는 그 순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냥의 성공, 자연에 대한 지배, 그리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런 걸 상징했던 거죠. 그렇군요. 사냥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군요. 근데 이 귀한 사냥고기를 다루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매달기, 행잉이라는 과정인데요. 아, 네. 매달기. 깃털이나 가죽도 안 벗기고 그대로 동물을 매달아서 숙성시킨다. 상상만으로는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위한 거였나요? 그 매달기는요, 사냥한 동물을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이에요. 보통은 식품 저장실 같은 곳인데 거기에 거꾸로 매달아두는 과정이에요. 기간은 동물의 종류나 크기, 또 날씨, 그리고 원하는 풍미의 강도에 따라서 며칠에서 길게는 한 2주, 3주까지도 갔습니다. 2, 3주요? 와... 네, 이 과정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기 속에 있는 자연 효소가 근육 섬유를 분해시켜서 육질을 훨씬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아, 부드럽게? 네, 둘째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고기 본연의 풍미가 아주 강렬하게 농축되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아니 근데 며칠도 아니고 몇 주씩이나요. 깃털이나 가죽도 그대로 두고 솔직히 현대 위생관념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부패랑 숙성의 경계가 되게 모호했을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현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죠. 실제로 온도나 습도 조절에 실패하면 그냥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 적절한 환경과 기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독특하고 강렬한 풍미, 흔히 게이미하다고 하는 그 맛을 최고로 여겼던 거죠. 아, 게이미하다는 맛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누린내 같은 부정적인 것 아닌가 보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게이미하다는 건 단순히 누린내가 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숙성을 통해 응축된 사냥고기 특유의 깊고 진한 향과 맛을 의미합니다. 그건 야생동물의 먹이나 활동량, 그리고 숙성 과정에서의 어떤 화학적 변화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당시 미식가들은 이 맛을 자연의 진수 혹은 궁극의 풍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 궁극의 풍미. 그렇게까지 표현했군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숙성을 통해 끌어올린 풍미의 정점. 그렇다면 이 강렬한 개성을 가진 사냥고기를 요리할 때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가금류랑은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금류가 그 섬세한 질감의 조화를 추구했다면 사냥고기는 그 자체의 강렬한 풍미를 어떻게 잘 살리면서 또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비튼 부인의 레시피를 보면요, 사냥고기에는 그 풍미에 밀리지 않으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좀 강하고 복합적인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슴고기처럼 진한 육향을 가진 고기에는 레드와인이랑 향긋한 주니퍼 베리를 널어서 만든 진한 소스를 곁들였어요. 풍미의 균형을 맞추고 깊이를 더하는 거죠. 주니퍼 베리가 그 침엽수 열매 특유의 상쾌한 향이 있잖아요. 그게 사냥고기의 강한 향하고 잘 어울렸던 거죠. 아, 주니퍼베리. 토끼 스튜에는 톡 쏘는 겨자랑 짭짤한 베이컨을 넣었다는 내용도 있네요. 이것도 그럼 토끼고기 특유의 약간 담백하면서도 미묘한 흙냄새 같은 거? 그런 걸 보완하고 감칠맛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였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각 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그런 섬세함이 돋보이는 거죠. 네, 진짜 섬세하네요. 빅토리아 시대의 고급 요리는 단순히 재료를 익히는 걸 넘어서 각 재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어요. 특히 사냥고기 요리는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에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더해져서 하나의 완성된 미식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건 분명 당시 사회의 세련된 취향과 미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평범한 듯 채심했던 로스트 치킨부터 시작해서 그 특별한 숙성 과정을 거친 강렬한 풍미의 사냥고기 요리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식탁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 문화,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진짜 톡톡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겉바속촉을 향한 집념에서 보이는 통제와 세련됨에 대한 열망, 또 매달기라는 어찌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숙성 방식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연 본연의 강렬한 풍미,
그리고 각 재료의 개성을 살리는 소스와의 정교한 조합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음식에 부여했던 의미와 정성, 그리고 미식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식재료 선택부터 조리법, 숙성 방식, 심지어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사회적 지위와 생활 방식, 그리고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오늘날 우리가 막 빠르고 간편한 식사에 익숙해진 것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에요. 버터를 일일이 끼워 얹는 그 정성, 매달기에 필요한 시간과 기다림, 소스 하나하나에 담긴 고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어떤 깊은 존중과 이해를 느끼게 합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식탁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효율성과 편의성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맛이나 경험은 없을까 하고요. 오늘 저희는 비튼 부인의 기록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영국 식탁의 두 기둥, 가금류와 사냥고기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일상 속 우아함을 담았던 가금류 요리의 섬세한 조리법부터 특권과 자연의 맛을 상징했던 사냥고기의 그 독특한 숙성 과정과 강렬한 풍미까지 살펴보면서요. 음식이 시대를 읽는 중요한 코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매달기처럼요. 현대의 엄격한 위생 기준이나 식품 안전 규제 아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하게 여겨지는 과거의 조리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런 현대적인 기준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맞습니다만 혹시 그 대가로 우리는 과거 미식가들이 탐닉했던 어떤 복합적이고 깊은 풍미의 영역, 어쩌면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그런 미묘한 맛의 차이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안전과 표준화가 우리의 미각 경험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명암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편리함과 안전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미각적인 손실은 없는지,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이 질문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육지를 떠나서 섬나라 영국의 또 다른 중요한 식재료죠. 바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사랑했던 생선과 해산물의 다채로운 세계를 탐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분석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